이런 잘못된 개입을 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엄정한 원칙과 준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도박적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제가 더 걱정하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락이 은행권까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은행들한테 그런 구제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들한테는 정말 묻지마 지원을 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25조 원을 동원한 빚 탕감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아니라 빌려준 은행들이었죠.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까지는 저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어려우니까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제 완화 중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대출 관련 규제들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많이 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을 떠받치려는 정책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빚을 쌓아놔서 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올랐고 이 가계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흔들리니까 어떤 정책을 내놨냐? 빚을 더 내기 쉽게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빨리 완화하고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한다면 이 정책이 큰 문제가 없이 싹 지나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미국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생각 못한 돌발 변수가 생겨서 신용경색이라도 온다든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어딘가 아시안 국가라든가 아니면 중남미 국가라든가 유럽의 취약 국가 중에 어딘가 하나가 부도가 나서 신용경색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이 빚내서 집 사는 이 정책이 오히려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값을 좀 떠받치는 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으로 바람을 부풀리는 방식. 그러면 여러분 풍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풍선을 지금 위험할 것 같아서 대출 풍선을 더 부풀리는 상태라서 예전보다 더 자극 이렇게 옆에서 바늘이 살짝만 스치고 지나가도 터지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대출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는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대출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는 정책을 내기 전에 지난해 7월에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1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동원해서 빚 탕감을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당시에 언론에 정말 많이 나왔죠. 빚2 이런 것도 정말 다 탕감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태도가 빚2도 탕감하는 쪽으로 잡히는 바람에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강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문제가 생기면 뭔가 정부에서 또 도와준 정책이 또 나오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고 그 빚탕감 정책이 나왔을 때 금융당국의 수장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탕감해 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나온 대출 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서 미분양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현재 부실의 사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는 개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개인이 가져갑니다. 건설사가 가져가고. 근데 그 건설사가 더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분양가를 막 부풀렸고 더 비싸게 막 분양하려고 시간 끌고 막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분양가는 한없이 올라갔고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자 그것 때문에 부실 사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채권안정기금 이런 공적 자금들을 동원해 공적인 영역의 돈을 동원해서 이 채권을 사줍니다. 이게 바로 부실의 사회화예요. 자 이득을 누릴 때는 건설사가 다 그 이득을 다 가져갈 수 있었던 체제였는데 부실이 생기니까 우리 정부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도 아니죠. 이게 약간 사회화라는 표현이 정확한데 이렇게 공공의 성격이 있는 돈으로 그 채권을 사주게 된다. 그 부실한 돈을 사주게 되면 그게 당장 세금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부실 사태가 계속해서 터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손해는 다 같이 나눠지는 이게 굉장히 비대칭이잖아요. 이득을 누릴 때 그 정말 로또처럼 생각하고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분양단가 올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은 자기들이 가져가지만 부실이 생겼을 때 그걸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지는 이 시스템이 계속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장 건설사들이 이게 반복될 때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 도덕적 해이가 늘어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미분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2013년, 14년에 정부가 공공의 영역을 동원해서 이걸 LH나 이런 데서 고가에 사줬습니다.
원래 시가는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분양가 근처에서 막 사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설사들은 점점 더 방만한 경영을 해도 되죠. 왜? 로또 복권이 안 되면 이 분양에서 로또 당첨처럼 천문학적인 수조 원의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정부가 어떤 방법이든 이걸 해결해 주겠네.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부실은 커지고, 이 과정에서 이걸 부실의 사회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보나요? 이런 투기에 동참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죠. 나만 벼락거지 됐네? 그 다음번에 부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투기에 참여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더 왜곡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장 오늘만 넘기자는 정책보다는 대한민국의 30년, 100년 대계를 보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상실감, 그리고 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패배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좀 더 엄정하게 정부 정책이 집행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잘못한 책임은 충분히 물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풍선이 부풀어서 더 터지기 쉬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정부의 비대칭적인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시장에 개입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회주의자냐? 시장에 맡겨라. 왜 시장에 개입하냐? 부동산 전문가들이 계속 그렇게 칼럼도 쓰고 주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는 건 같은 부동산 전문가가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뭐 하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재밌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를 땐 자본주의자였다가 집값이 하락할 땐 사회주의자가 된다. 왜 그러냐? 집값이 오를 때는 그 이익을 나 혼자 갖겠다라고 하지만, 부동산 그런 개발을 하거나 이런 데 관여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때는 공동으로 같이 책임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하락할 때 끝판왕 정책으로 정말 잘못된 정책이 미분양 주택을 고가에 정부나 LH를 동원해서 이렇게 사주는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정말 도박적인, 투기적인 그런 투자를 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최근에 성향을 보면 아주 작은 오피스텔 이런 걸 막 10억 원, 20억 원에 분양하는 거 진짜 많았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런 게 당연히 분양이 안 되죠?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는 뭐하냐, 집 사달라, 이렇게 갑자기 사회주의가 돼서 그 말대로 집 사달라고 난리쳐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개입하라고 난리칩니다. 이렇게 막 성향이 바뀌어요. 이걸 정부가 사주면,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사주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시장에 더 큰 왜곡을 불러서 대한민국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서 진짜로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엔 이런 끝판왕적인 이런 잘못된 개입을 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엄정한 이 어떤 원칙과 준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도박적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하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락이 은행권까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은행들한테 그런 구제를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자본주의를 포기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들한테는 정말 묻지마 지원을 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정책이 125조 원을 동원한 빚 탕감 정책이었는데, 그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아니라 빌려준 은행들이었죠. 자칫하면 빚을 못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대신해서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하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득을 보게 되느냐?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이게 자꾸만 반복돼요. 빚 탕감 정책이 나올 때 그 은행들이 탕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에서 공공의 영역을 통해서 그 탕감을 도와주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돈 빌려줘도 정부에서 나서서 대충 어떻게든 해결해 주네 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빚 탕감 정책이 나왔을 때 일반 돈을 빌린 개인들한테 주는 정말 위험한 신호보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주는 정말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건설사를 돕는 방식도 엄정해야 되지만, 만약에 진짜로 은행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런 잘못된 결정을 했던 은행 직원들이 그 돈으로 보너스 잔치하게 하고 얼마든지 성과금 나눠갖고 월급은 충분히 받아갈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이 은행들이 원래는 부담해야 될 부실, 이걸 대신 공적인 영역에서 갚아주는 일을 절대로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자본주의 원칙을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깨버리고
자꾸 이상하게 시장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그런 끝판왕 정책이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고, 나온다면 적어도 그 책임을 정말 정확하게 지게 하는 준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쉬워질까요? 진짜 그동안 우리가 이 세입자들이 정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이 정말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아마도 세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정부 정책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집주인들을 위한 정책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이 아주 대표적인 역효과를 갖고 온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사람한테 그 대출의 기회를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를 그냥 올려놓으니까 가격만 올라가는, 전세 가격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임대차 보호법도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세입자들을 위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주 조금만 정책을 잘못 만들어도 정책이라는 건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게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또는 사실 뭐 속내는 다른 목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반대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전에 독일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세입자들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여러 가지 기구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월회비를 내거나 연회비를 내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취재했을 때는 그렇게 회비가 크진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만 원에서 한 뭐 단체마다 한 7, 8만 원 내 정도 내면 세입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입자들이 혹시라도 집주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당한다든가, 또는 세입자한테 불리한 정책들이 자꾸 정부에서 만들어질 때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좋잖아요. 즉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때, 또는 정부의 정책과의 대응을 할 때 이런 세입자 보호단체가 민간단체로서 철저하게 법적인 보호, 여기에는 많은 변호사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세입자들을 법적, 물적으로 지원하는, 위기가 왔을 때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발달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의 왜곡이 없이 오히려 시장 자율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게 전세가격과 집값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발전과 성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입자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민간 자율적인 기구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 그걸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노력들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공무원들이 앉아서, 사실은 뭐 공무원분들도 다 뛰어난 분들이겠지만 사실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도를 보는 그 시각과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향으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진짜 발달한 게 뭐냐면, 이런 단체들이 일종의 이익단체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 직접 내가 세입자로 당했어, 너무 억울했어, 힘들었어, 이걸 직접 상담한 그런 변호사분들, 법률 전문가분들이 오히려 그 의견들을 모아서 이 거꾸로 시에다 제안하거나 또는 국가에 제안을 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정책들이 부작용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거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의 특성을 잘 아는 공무원들과 또 시장의 특성을 잘 알게 된 법률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같이 만들다 보니 우리보다 부작용을 훨씬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민간 기구가 비영리 기구가 아니고 영리 기구. 비영리 기구긴 한데 회비는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거나 그러면 벌써 여기서 시장에 왜곡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취재했을 때 한 3만 원에서 한 7, 8만 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연회비가 그 정도면 이건 뭐 돈을 벌기 위해선가 아니면 정말 봉사하기 위해선가 할 정도로 애매한데, 그 정도의 작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 자율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만약에 회비 없이 그걸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 과정에서도 또 왜곡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돈을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은 예산을 받으려면 그 과정
과정에서 또 왜곡되겠죠. 근데 이게 지방정부의 뭐 일부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이분들은 연회비를 냈을 때 그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계약을 새로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또 수많은 법률적 조언이라든가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또 이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 딴 거보다도 긴급 출동 서비스 하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야, 내가 뭐 배터리가 나가도 안심할 수 있고. 근데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취재 가서 이제 피해 구제를 받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보면, 진짜 너무너무 걱정하다가 딱 왔는데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런 도움을 제가 드릴게요 라는 법률 조언을 받고 돌아가시니까, 그야말로 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뭐 배터리 같은 것이 방전됐을 때 그 지원을 받을 때,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그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일종의 든든한 나한테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집주인하고 만약에 법률 분쟁이 붙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원래 좀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질 때 빼놓고 평상시에는 세입자들이 훨씬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대등하게 집주인들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여러 개를 취재해 왔었죠.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